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금부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편상식 제2편 국제우편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국내우편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오셨는데, 국제우편 파트도 여러분들 국내우편 파트랑 그렇게 뭐 큰 내용의 차이는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국제우편 파트 나름의 어떤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나라 간의 어떤 우편물의 뭐 교환, 발송이기 때문에 그 국내우편과 다른 제도들,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국제우편 파트 여러분들 미리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국제우편 파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어느 것 하나를 단순히 암기를 달달 외우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 비슷한 내용의 제도들이라든지 어떤 뭐 상품, 뭐 그런 것들, 서비스 같은 거는 여러분들 한데 묶어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 좀 정리를 좀 해서 그렇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조금 늦더라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수험 준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좀 비교 정리하는 거, 뭐 표라든지 그런 것들 좀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름의 여러분들 공책 같은 거, 노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나름의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게 물론 가장 좋겠지만, 그럴 뭐 시간이 없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제가 올리는 것들 좀 참조해서 수험 준비에 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해주시고 한번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자, 신교재 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 자, 국제우편 총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자, 총설, 그 서론 부분이죠. 그 총설 부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도 국제우편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내용들의 어떤 전반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국제우편의 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국제우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뭐 나라 간에, 그러니까 영토의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 어떤 의사나 사상을 매개하거나 물건을 송달하는 제도다라는 거, 그건 뭐 국제우편의 의로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그 초창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 제가 뭐 문제집에도 이걸 하나 수록하기는 했는데, 자, 초창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다? 자, 뭐 내가 나라끼리 어떤 우편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교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 당사국 간의 어떤 조약 체결을 통해서, 조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국가 간의 문서로 된 합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약, 뭐 조약이라는 명칭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협정이 될 수도 있겠고 조약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한 당사국 간의 어떤 조약을 통해서 그 조약에 참여한 국가들 아니면 양당사국 들끼리 어떤 국제 우편물을 서로 교환하다가 점차 이제, 그러면 매번 우리가 그런 뭐 우편물을 교환할 때마다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면 많이 번거롭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많은 국가들이 한 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드는 게 국제우편기구인 만국우편연합을 창설했습니다. 자,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제기구를 통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개별 국가들끼리 만나가지고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지. 어때요? 그 총회라든지 그런 데 참석해서 나도 이런 국제우편물 서비스에 참여하겠다라고 그렇게 수락만 하면은 거기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이 다 그런 서비스를 인정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니까 따로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 정도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제우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조약 체결을 통해서 국제우편물을 서로 송달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국제기구인 만국우편연합을 창설함으로써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많은 국가에서 그 우편물을 쉽게 발송하고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 순서 정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3번 보시면 국제우편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우편 교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 한 국가 같으면, 자, 정부에서 일정한 룰을 정해가지고 그대로 한 국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지만, 자, 여기는 한 국가의 경계 울타리를 넘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그런 우편 교환이기 때문에 요금의 결정 방법이라든지 어떤 우편물의 통관, 우정청 간의 요금,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여러분들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내용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어떻게 확대되어 왔나, 조약을 통하다가, 그리고 이제 만국우편연합을 통한 어떤 국제기구, 국제조직을 통해서 점차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국내우편과 달리 국제우편은 그 나름의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실 게, 자, 국제우편. 자, 우편에 관한 어떤 국제기구인데, 자, 여러분들, 만국우편연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Universal Postal Union이라고 해서 UPU. 자, 요런 약칭을 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UPU 그러면, 만국우편연합이다라는 거, 그거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두시고, 그럼 UPU의 창설은 어떻게 되었나? 자, 우리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개별 당사국 간의 어떤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서 우편물 교환을 했다가, 자, 1800년대 후반에 여러분들, 자, 베론 조약 정도만 체크를 할게요. 베론 조약을 채택하고, 그래, 그러니까 조약에 근거해서 일반 우편 연합을 탄생시켰다. 자,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파리 총회에서 만국 우편 연합, 즉 UPU라고 변경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UPU, 즉 만국우편연합을 만든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러니까 요 임무 같은 거라고, 임무는 여러분들 그 UPU가 창설되게 된 동기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편물에 어쨌든 자유로운 어떤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 기구를 만들고, 그 많은 회원국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편물이 어때요? 많은 국가에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도록 한 거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공정하고 공통된 표준을 채택하고, 나라마다 어떤 우편 요금이라든지 그런 뭐 배송 절차라든지 그것이 너무 다르면 그 우편물을 교환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통된 어떤 표준, 그런 것들 채택하고, 그리고 어떤 기술 같은 거 개발했으면 서로 공유하고 하는,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과 상호작용의 보장, 기술 협력 죄송합니다. 자, 수가적인 어떤 기술 협력 증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변환 요구에 요구에 대한 충족을 보장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만국 우편연합의 어떤 임무 또는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자유로운 우편 교환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여러 국가가 힘을 합치면 그런 우편 교환에 있어가지고 기술 개발도 촉진할 수 있겠고,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손쉽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국제기구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올 만한 게, 여러분들 모든 국제조직은 마찬가지예요. 국제조직이 성립되려면, 자,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국이 있어야 될 거고, 근데 회원국만 있다고 그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설적인 어떤 상시적으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이 각각의 어떤 고유한 영역, 고유한 임무를 부여받음으로 인해서 국제기구로서의 틀을 갖춰지는 겁니다. 만국우편연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기관으로서 가장 대표 기관이 뭐냐면, 자, 총회입니다. 총회.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국제기구를 공부하셨던 분들, 뭐 국제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공부하셨던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어떤 국제기구든 여러분들 전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전 회원국이 참여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여러분들 힘 있는 기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회 같은 경우는, 자,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데 매년 참여하기는 힘드니까, 자, 올림픽처럼 매 4년마다 개최되고, 전 회원국이 정권 대표로 구성된다. 그래서, 자, 어떤 포괄적인 의미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네요. 그래서 전 세계 우편 사업의 기본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의결 기관. 그럼 총회에서 여러분들 의결 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 그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뭐 만장일치가 되든 다수결이 되든 그런 어떤 의사 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뭐가 된다? 구속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 자, 심의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심의기관도 마찬가지로 일방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든 다수결이든 아니면 자유토론이든 그런 식으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구속력이 없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회 같은 경우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 그러면 그 총회에서 정해지는 게 바로 우리 전 회원국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뭐 우편 관련되는 국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구속력이 있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합의 상설 기관에서, 상설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 자, 상설 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그 업무 정도, 그리고 상설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상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항상 설치돼서 항상 운영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자, 그게 만약에 모든 기관들이 여러분 비상설적으로 된다면 그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자, 최소의 어떤 그 필요한 그런 기관들은 여러분들 설치를 해서 계속 꾸준하게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이사회 요거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주세요. 그다음 우편 운영이사회 그리고 국제사무국 이런 것들이 UPU의 어떤 상설 기관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관리이사회 같은 경우는 우편에 관한 정부 정책, 감사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한다. 자, 관리이사회. 운영이사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운영적, 사업적, 기술적, 경제적 사안을 담당한다. 자, 요거 읽으면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고 한번 반드시 요거 좀 매칭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무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우리 반기문 유엔 총장도 유엔의 사무국의 어떤 수장이잖아요. 사무국의 수장. 그래서 사무총장이라고 그렇게 읽혔는데 자 사무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상시 거기 뭐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들 우리 뭐 총회 같은 거 할 때 연락처, 연락 같은 거 그런 것들 취해주고 그리고 어떤 뭐 회의 소식과 관련된 어떤 준비 그런 것들도 해주고 자 의결이 났다 어떤 기본적인 발전 방향이 결정됐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 뭐 각국에 통보해주는 그런 것들 뭐 사무적인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합 업무의 수행, 지원, 연락, 통보 및 협의 기관으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연합의 상설 기관은 관리이사회 그리고 우편 운영이사회 그리고 사무국이 있다, 국제 사무국이 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상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상설로 뭐 관리이사회나 우편 운영이사회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 X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P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러면 이쪽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준화표는 뭐다? IMF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SDR이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 그럼 UP에서는 그럼 공용어가 뭘까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다. 그렇지만 국제사무국 내 업무용 언어는 뭐다? 영어가 워낙 국제 공통으로 쓰이니까 자 영어와 프랑스를 함께 사용한다. 근데 영어하고 프랑스가 충돌했어요. 자 이렇게 해석하면 영어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프랑스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공용어가 프랑스이기 때문에 어디를 우선시해라? 그렇죠. 프랑스 언어로 취해진 해석을 우선해라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단서 그러나라고 돼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언어가 쓰고 있다. 이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와 UPU의 관계인데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자 아주 오래전에 자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그때부터 우리가 가입을 했네요. 그래서 대한제국일 때 그때 가입을 했고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어떤 조선으로 개칭을 했지만 자 1949년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재가입 자격을 회복했다라는 거 뭐 그건 가볍게 보시고 다만 북한 같은 경우도 따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네요. 북한은 1974년에 자 로단제 총회에서 가입이 승인됐다. 그렇게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도 가입한 지도 오래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력이나 그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뭐 상당한 좀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1994년에 자 우리 총회를 우리 서울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그 개최를 했네요. 그리고 이후 2012년 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뭐 우리가 앞에 봤던 연합의 상설기관 뭐 관리이사회라든지 우편 운영이사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물론 뭐 총회처럼 전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은 뭐 필요에 따라서 선출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돼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 그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UPU와 대응해서 여러분들 같이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APPU라고 해서 아시안 패시픽 퍼스널 유니온이라고 해서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전 국가적인 그런 어떤 국제기구는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었던 우편 관련된 국제기구네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이다라는 거 요거는 좀 더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더 많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태 우편연합은 자 누가 창설을 했다? 자 한국과 필리핀이 공동 제의를 했네요. 한국과 필리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창설 국가가 정해지는데 우리나라 그리고 태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필리핀의 어떤 4개국이 협약에 서명하면서 자 이렇게 협약을 다른 말로 그냥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4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자 이거는
두 개 국가보다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다정한 조약이잖아요. 다정한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그 서명한 국가들에게 어떤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 시초가 됐다. 그래서 창설회원국 정도는 좀 체크를 해두세요. 딱 시험 내기 딱 좋은 문제, 지문이니까. 우리나라, 필리핀이 공동 제의해서 태국하고 대만을 끌어들여서 우리 4개 국가가 처음 창설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무국은 당연히, 이거는 상설기구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설기관. 그 상설기관인 사무국은 태국의 방콕에 있으면 지금 2012년, 현재 회원국은 32개국이다. 회원국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창설국가, 4개 국가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PPU도 당연히 창설한 목적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편을 쉽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안을 모색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 내 각 회원국 간의 우편 관계를 확장, 촉진, 개선, 그리고 우편 업무 분야에 있어서 국제 협력, 그러니까 협력, 그게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런 것을 증진하는 데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총회. UPU와 마찬가지로 연합의 최고 기관, 최고 의결, 의결 기관은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총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의결 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 기관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는 올림픽처럼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는 여러분들 4년마다 개최되지 매일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상설 기구다. 그래서 APPU 헌장이라든지 총칙의 수정 및 공동 관심사. 그러니까 이거 모든 국가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큰 틀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헌장 그리고 총칙의 수정. 총칙이라는 것은 그 우편 관련되는 규정에 모두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칙의 수정이라든지 그리고 공동 관심사, 토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총회가 매 4년마다 소집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집행이사회라고 있네요. 집행이사회. 그러니까 총회 자체가 4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4년에 4년 전에 회의를 한번 하고 어떤 것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또 4년마다 그게 개최되면 여러분들 그 담당자도 바뀔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4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결정했던 내용을 토론했던 내용을 자세히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인 어떤 변화 흐름에 잘 적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총회와 총회 사이의 어떤 계속적인 흐름, 계속 연결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런 집행이사회다. 그래서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한다. 즉 총회와 총회 사이의 연합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매년 한 번 개최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총회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행이사회를 뒀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아시아 태평양 우정대학이라는 것은 우정 직원의 어떤 훈련 목적, 요것만 좀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또 역시 태국 방콕에 있다. 그럼 아시아 태평양 우정대학 그리고 사무국 다 태국 방콕에 있네요.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UPU에서의 어떤 국제사무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행이사의 감독 아래 회원국을 위한 어떤 연락, 통보 및 문의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거 역시 태국의 방콕에 소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일상 사무 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연락 통보 취하고 관련되는 자료 수집하거나 그런 것들, 어떤 총회의 원활한 어떤 집행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곳이 바로 사무국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UPU랑 APPU,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두 개 좀 구분하시고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또 여러분들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크게 다른 건 없잖아요. 다만 UPU의 기간 그리고 APPU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간의 어떤 것들만 좀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PU 같은 경우는 아까 관리이사회, 그다음에 우편 운영이사회, 그리고 국제사무국이 있고, 그 다음 APPU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집행이사회,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우정대학 사무국,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페이지 84페이지 국제우편물의 종류인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제 국제우편에 관련되는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칠판에다가 제가 84페이지에 있는 어떤 국제우편물의 구분 관련되는 표를 갖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필기를 판서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한 번씩 써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써본다 한다, 굳이 뭐 그렇게 안 써보셔도 되고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되고 이게 자체는 여러분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될 다음 페이지 84페이지 아래부터 이제 세부 내용 들어갈 때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들 표라는 그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큰 틀에서 먼저 공부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이제 체크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거기 올린 그 자료 중에 표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 있을 건데 그 표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교과서에 있는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건데 다만 한 장에 여러분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뭐 한 장에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중량 제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하나 달량 외워가지고는 아무리 완벽하게 외우더라도 그게 이제 나오면 좋겠지만 나중에 또 지나면 헷갈리기가 쉬우니까 각각을 좀 비교하면서 그렇게 좀 정리하시라고 처음에는 무게 제한이라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다가 그냥 이 교재 내용보다도 자 표가 있는 지금 요 자료 표가 있는 분들은 그냥 이거 하나로 이걸 대체하는 게 더 공부하실 때는 수월하지 싶어서 그래서 내용을 그냥 다 실었거든요. 다만 이제 뭐 밑줄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보기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 장이 실다 보니까 여러분들 글자가 조금 작아졌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그렇게 좀 정리를 공부에 좀 참조하시면 좀 그나마 조금은 도움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교재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제우편물의 구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특히 국제통상우편물 국제 소포우편물 우리는 저기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은 우리 국내 우편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통상우편물이라는 것은 서신 등의 의자 전달물 통화 그리고 소형 포장 우편물이다. 그리고 소포우편물은 뭐 소형 포장 우편물과는 아까 그 크기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 국제 우편물도 마찬가지네. 국제 통상 우편물 그리고 국제 소포 우편물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어떤 제도, 자, K-패킷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니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있던 국제 특급 우편물, 자, 익스프레스 메일 서비스라고 해서 EMS, 자,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먼저 보시면, 자, 국제통상우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통상우편물 같은 경우는 가볍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특히 취급 속도에 따른 구분은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자, 여러분들 일부 국가에서는 자, 우선 취급해야 되는 우편물과 비우선 취급 우편물 이렇게 구분한다. 요거는 일부 국가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 일부 국가에서. 일단 요거 큰 틀을 알아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취급 속도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건 아니죠. 일부 국가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내용물에 따른 구분. 자, 요거 관련해서 요거는 자, 이게 우리나라다라는 거 그렇게 좀 한번 먼저 큰 틀에서 한번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 요거는 어떤 편지 같은 그런 서신 관련되는 내용이고 그다음 요거는 오브젝트 해서 여러분들 물건, 상품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겠네요. 그래서 먼저 내용물에 따른 구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크게 서신 관련되는 LC 그리고 상품 물체와 관련되는 AO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뭐가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뭐 구분해라라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만 우리나라는 내용물에 따라 이렇게 국제통상우편물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서장, 우편엽서, 항공서간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 요거 일단 큰 틀에서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물체 상품에는 여러분들 인쇄물, 소형 포장물, 그다음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 그래서 엠백이라고 그렇게 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크게 구분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또 들어왔다는 K-패킷. 자, K-패킷이라는 거 요거 좀 체크를 하시고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거니까. 그다음 국제특급 우편물 EMS는 자, 서류와 비서류 뭐 다른 말로 상품이겠죠.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큰 틀에서 일단 그 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자, K-패킷 한번 보시면 자, 여기는 좀 굵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네요. 자, 우리나라가 개발한 상품이랍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시핑으로 접수하는 자, 이시핑 우리나라가 개발했고 이시핑으로 접수하고 그리고 잘 체크를 할게요. 2kg 이하의 어떤 작은 물품에 관련되는 그런 서비스다. 요거 일단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국제특급 우편물과 관련해서는 서류와 비서류를 나누는데
그냥 자 요거는 서류 같은 경우는 자 EMS로 어떤 거 세관 검사가 필요 없는 서류에 대해서 이용한다. 그리고 체크를 할게요. 발송할 때 주로 EE라는 2로 시작하는 어떤 운송장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것도 2개 체크하고 그리고 그러면 자 서류라 그랬으니까 어떤 게 서류다?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어떤 편지 그 외에 뭐 계약서, 입학 서류, 서류와 함께 보내는 어떤 팜플렛 같은 이런 것들은 자 EMS의 어떤 서류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단서가 있네요. 단 서적, 책이라든지 CD, 달력 같은 경우는 이건 서류가 아닌 비서류로 그렇게 처리된다. 서류와 비서류 차이는 요금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포장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서류, 뭐 비서류라 밑에다가 여러분 상품이라고 그렇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 그러니까 세관 검사를 거쳐야 하는 서류 이외에 어떤 우편물, 상품으로 발송할 때 쓰며 이때는 EM으로 시작하는 운송장을 사용한다. 자, 지금은 뭐 EM 이렇게 구분이 되시는데 자, 요건 또 나중에 우리 공부 또 많이 하시면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 걸 이럴 때 가피를 해 두시든지 아니면 체크를 해 두신 다음에 다음에 한번 돌아올 때 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 번 보셨던 분들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돼가지고 EMS 서류, 다음은 비서류, EM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암기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반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기인데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들 자 요거 뭐 교재 기존 교재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 저는 강의란에다가 좀 그 내용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좀 좋았는데 저 공지사항에다 올려가지고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저 관련되는 뭐 수업용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든 아니면 그 강의 목록란에 교환란에 거기 올려져 있든 여러분들이 뭐 출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 한번 열은 다음에 그냥 한번 참고하셔도 되고 어쨌든 그 수업 자료는 그렇게 여러분들 좀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기 죄송합니다. 저기 아까 저기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기존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기 개정되기 전에 교재 그 APP의 설립 목적과 관련해서 여기 연합의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전판에는 여러분들 연합의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삭제가 됐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UPU의 공용어는 아까처럼 불어 프랑스어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의 어떤 공용어는 영어로 된다라는 거 이게 삭제가 됐는데 뭐 큰 의미는 없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 뭐 혹시 또 기존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좀 개정된 거랑 좀 같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뭐 바뀐 거, 이 표에서는 바뀐 건 없고 자 K 패킷이 태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볼게요. 서장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 서장, 편지죠. 편지. 그럼 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편지는 특정에게 보내는 필서 및 타자한 통신문으로 봉함한 통상 우편물이다. 통상물의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엽서라도 저런 법규, 엽서의 규격에 어떤 법규에 위반했다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엽서로서 역할을 못하고 이제 편지로서 역할을 해서 이제 봉하는 봉투에다 넣고 이제 서장으로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법규를 위반한 엽서나 그다음에 소형 포장물, 항공서간 인쇄물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서장에 포함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 방사성이 들어있는 물질,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우편물이라는 것 그런 것까지 다 우리 서장의 넓은 의미에 여러분들 이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요것만 체크를 할게요. 수표, 증권, 은행권, 우표, 선화증권, 복권 및 기금속이 들어있는 다른 종류의 우편물까지 다 여러분들 이 서장에 여러분들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등기 또는 자 보험서장으로 반드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자 어쨌든 자 귀중한 물건이고 어떤 현금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등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중량 제한 관련해서 자 2kg까지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서장의 개념은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우편 엽서라고 되어 있는데, 엽서는 여러분 어떤 개념인지는 아실 거고, 자, 엽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어떤 관주도의 어떤, 관에서 만드는 어떤 엽서, 관제 엽서, 그리고 정부 이외자가 발행한 어떤 사제 엽서로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2번을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제 엽서와 사제 엽서로 구분을 하고, 사제 엽서 같은 경우는 우편 요금, 표시, 증표, 인쇄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관제 엽서는 우편 요금, 표시, 증표, 인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관제 엽서든 사제 엽서든 이런 우편 엽서에는 앞면 위쪽에는 포스트카드 또는 카스텔 포스테일 표시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게 두 가지, 우편 엽서에는 크게 관제 엽서, 여기는 사제 엽서, 관제 엽서, 사제 엽서. 그리고 이번에는 방금 우편 요금, 표시 증표, 우편 요금, 표시 증표. 자, 우편 요금, 표시 증표. 그다음 우편 요금, 표시 증표. 자, 어느 거는 할 수 있다? 사제 엽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가능하지만 사제 엽서 같은 경우는 우편 요금, 표시 증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포스트카드 이런 기표를 해야 된다. 라는 거,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사제엽서에 만약에 우편 요금 표시 증표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국제통상 우편의 어떤 우편 엽서로 취급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뭐 그 내용 자체가 1, 2, 3으로 나눠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한 번에 더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세 번째 항공서간. 자, 지금 1, 2, 3 요 세 개가 여러분들 아까 우리 봤던 내용물 중에서 LC로 구분을 한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네요. 서장, 우편엽서, 항공서간. 세 번째, 자, 세계 모든 지역에서 공통된 단일 요금이 적용된다. 이거 중요하네요. 그래서 항공서간 같은 경우는, 자, 세계 모든 지역,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 금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공통된 단일 요금이 적용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 매의 종이를 접어서 편지지와 봉투를 겸한 직사각형 봉합 엽서 형태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종이가 있으면 접어가지고 이게 봉투의 역할과 그다음 내용문의 어떤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관제 및 사제 항공서간으로 역시 구분한다. 관제 항공서간 역시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 그리고 우편요금, 표시정표 인쇄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 우편엽서와 같네요. 그 다음 사제 항공서간 같은 경우는, 자, 민간에서 만드는데 그냥 민간에서 여러분들 뭐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자, 체크를 하십시오. 자, 지방우정청장이 승인한 후, 그러니까 지방우정청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민간에서 국제우편 규정에 맞게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규격과 최소 규격 뭐 이거는 여러분들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뭐 90, 110, 120, 90, 140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뭐 규격에 맞게끔 지방 우정청장의 승인 후에 사제 항공서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요거는 여러분들, 자,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가로는 세로의 1.4배 이상이 된다라는 거 그거 정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중량은 여러분들 5g 이내네요. 5g 이내. 그래서 아까 우리 서장은 범위가 어땠습니까? 2kg까지였다면, 자, 이거는 5g 이내다. 그리고 색깔 같은 경우는 바탕은 연한 청색, 그 전면 가장자리는 적색 및 청색. 자, 여러분들 적색 및 청색 우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적색, 빨간색과 붉은색과 푸른색 이렇게 띠가 이렇게 칠해지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발송인 아닌 자의 광고는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뭐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 항공서간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또 표를 한번 보시면 모든 지역에 공통된 단일 요금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관제, 사제. 관제는 정부 발행, 우편 요금, 표시, 증표 인쇄가 가능하다라는 것. 사제 같은 경우는 지방 우정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규격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 뭐 규격이 있을 거고, 가로 세로는 1.4배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중량은 5g 이내네. 5g 이내. 그리고 청색과 적색이 어떤 가장자리에 그런 색깔에 된 어떤
띠 그게 있을 거고, 그리고 발송이 나는 자의 강고는 계좌지 만다.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좀 읽으면서 좀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쇄물이네요. 인쇄물. 자, 허용된 물질의 2부 이상을 생산한 복사물을 우리가 인쇄물이다라고 한다. 뭐 개념은 뭐 여러분들 일반 우리 상식선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뭘 하자? 포장되어야 한다. 무게 제한 이것도, 자, 이거는 여러분들 5kg까지네요. 5kg까지. 자, 우리 무게 제한 벌써 3개 봤습니다. 서간 같은 경우는 2kg. 그 다음에 항공서간은 아까 얼마 있죠? 5g, 자, 5g. 그 다음에 지금 인쇄물 같은 경우는 5kg.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자, 비교하면서 그렇게 좀 암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인쇄물 요건이 아닌 것 중에 인쇄물로 취급되는 것들이 있다.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자, 학교에서 보낸 우리 통신 강의 기록, 그 다음에 학생들의 과제 원본, 그리고 어떤 채점 답안. 단 성적과 관계되지 않는 사항은 여기에 기록할 수는 없고, 그다음 소설 원고, 신문 원고, 그리고 필서, 직접 쓴 어떤 악보 같은 경우는 인쇄물이 요건은 아니지만은, 자, 인쇄물로 취급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래는 인쇄물이라는 거는 인쇄해가지고 2부 이상을 복 찍어낸 걸 우리 인쇄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반드시 뭐 인쇄를 할 필요 없고, 뭐 서필로 작성을 하더라도 요거는 인쇄물은 아니지만 인쇄물로 취급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소형 포장물 볼게요. 네, 소형 포장물. 잠깐만요. 예, 소형 포장물. 자, 좀 바뀐 게 한번 좀 체크를. 네, 특히 인쇄물과 관련해서 기존에 어떤 교재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자, 기존에 어떤 교재를 가지고 있던 분은 조금 보기 힘드실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추록이라든지 아니면 좀 새 교재나 아니면 우정부에서 나온 그 내용들을 그걸로 여러분들 좀 교체를, 인쇄물이랑 소형 포장물은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 좀 보시기는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소형 포장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형 포장물. 자, 소형 포장물 뭐 내용이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삭제된 것도 있고 여러분들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큰 내용에 어떤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새 교재로 보시는 게, 여러분 추록이나 새 교재로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자, 300 SDR 이하인 경우는 세관 표지 CN, 자, 22, CN22, 자, 어떤 세관 표지 CN22를 붙이고, 300 SDR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 CN23을 첩부하여 정확히 작성하여 부착한다. 단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반송하거나 그럴 때 참 곤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 동봉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정도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이거는 객관식 지문으로 참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 포장물이니까 여러분들 어떤 뭐 물건인데, 물건 상품인데 거기에 뭐다? 현실적인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어떤 서류 동봉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형 포장물 내부 또는 외부에 개봉한 어떤 송장 첨부도 가능하다. 이 중량은 2kg까지 제한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한 번에 지금 다 암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보시고 다시 돌아가서 비교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관 표지, 세관 신고서 관련해서 좀 앞으로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공부 다 끝내고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자, 지금 뭐 요 하나 당장 외우는 것보다 한 번에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째가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각장애인 점자 우편물. 자, 이거는 어쨌든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이니까 이게 볼록하게 뭐 나왔겠네요. 그래서 점자로 된 서장 및 점자 기호를 가진 할자판을 그 내용하는 우편물을 말하는데, 공인된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발송하는 시각장애인 전용의 어떤 녹음물과 그 다음 시각장애인 전용의 특수 종이를 일컫는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자, 항공 부가 요금을 제외 한 모든 요금이 면제가 된다라고 되네요. 그럼 항공 부가 요금은 어때요? 면제가 되지 않고, 거기에는, 자, 금전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사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질의 어떤 서류 동봉은 금지된다네요. 시사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 동봉은 금지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아까 소형 포장물에서는 어땠습니까?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 동봉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반드시 좀 비교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표에서도 여러분들 그 뭐 두 개 체크를 한 다음에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표시를 한 다음에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더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우표, 요금 인형 중지 및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서도 포함이 불가하다. 다음에 우편물 표면에는 여러분 literature for the blind, 그러니까 맹인을 위한 어떤 literature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보통 문학이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어쨌든 자, literature for the blind라는 것은 시각 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이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표시해 둔다. 그다음 중량은 7kg까지 제한된다. 자, 이거 하나씩 그러니까 중량 잘 안 외워지긴 한데 어쨌든 자, 이거는 7kg. 어쨌든 각각의 어떤 내용물에 따라서 여러분들 중량 제한이 다 다르죠. 한 번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요 그림 한번 확인을 하시면 이게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편 자료 인쇄물이라고 되어 있는 우편 자료 인쇄물. 예. 자, 동일 수치니까 한꺼번에 다량의 인쇄물을 한 개 또는 그 이상을 우편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발송하는 건데, 우편 자료의 제한은 10kg에서 30kg까지 가능하다. 다만 우편 자료 내, 그러니까 10에서 30, 총 한 번 보낼 수 있는 양은 10에서 30까지 우편 자료를 이용해서 보낼 수 있지만 각 자료에 넣을 수 있는 각 우편물의 중량은 2kg 이하여야 한다라는 거. 중량 제한 정도만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 그 기출 시험에도 여러분들 요 뭐 서장 인쇄물, 소형 포장물, 시각장애인 점자 우편물에 대한 어떤 중량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 뭐 지난번에 나왔다고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어쨌든 중량 같은 거 요거는 여러분들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 취급 가능하다라는 거 반드시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도 자, 특수취급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등기를 한다든지 뭐 국제 속달, 배달 통지 같은 그런 부가 서비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단 등기는 취급 국가가 제한되어 있다. 우편 자료에 담긴 인쇄물의 각 묶음에도 수취인의 주소를 표시하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5번 관련해 가지고는 튼튼하게 포장하고 묶어라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통관 해부 대행 수수료는 자 4,000원을 징수한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할게요. 네, 4,000원을 징수한다. 그리고 자 M자를 표시한다라는 거. 자, 우편물을 넣은 국제 우편 자료를 다시 국내 우편 자료에 넣어 국제 우체국으로 발송하되 이때는 M 표시를 하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M 표시 저기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통관 해부 대행 수수료 관련해서 기존에 여러분들 2,500원이었거든요. 지금 방금 제가 4,000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M백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2,500원했다가 지금은 4,000원으로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개정됐다. 자, 이거 지문 나오면 이건 아닙니다. 자, 지금은 4,000원이다 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뭐 일단 우리가 기존에 거 여러분들 뭐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간 다음에 다시 표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 국제 소포 우편물 한번 볼게요. 소포 우편물, 자, 우리 국내 우편에서도 배웠듯이, 자, 서장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이다. 그리고 통상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 뭐 이런 것들은 뭐 편지로 보낼 수 있는 게 우회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동봉이 금지된다. 요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 이외의 사람들 간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물은 소포품물 금지 물품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국제 소포품물의 개념은 국내 우편물의 개념과 거의 흡사하고, 그리고 이때 개인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어떤 문서 형식의 통신문 성격의 어떤 서류는 동봉하는 것이 금지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발송인과 수취인 그 외 동거인 이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회적으로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물이 좀 뭐 안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발송인 수취인 그 동거인 이외의 사람들 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통신문 같은 경우는 소포품물에
동봉할 수 없다.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도 아실 것 같고. 어쨌든 요건 오히려 개념보다도 2번, 3번을 좀 더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자, 국제소포 우편물에는 크게, 자, 보통 소포와 기타 소포,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자, 보통 소포 같은 경우는, 자, 기록 취급하며 항공 배달 통지 등의 어떤 특수 취급도 가능하다. 주소 기피시상 중량은 100g 단위로 그냥 절상 표기하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예시가 잘 나왔네요. 100g 단위로 절상 표기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표현하겠다는 겁니까? 100g 단위까지 표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절상 표기하자. 반올림이 아니라 절상 표기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5kg 740g이다. 그러면 이거 뭐 4에서 올려가지고 5,800. 그래서 5,800g으로 그렇게 기재한다. 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보통 소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록 취급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타 소포로서 보험 소포네요. 보험 소포 우리 앞에서 우리 보험 취급에 관련되는 내용들 배웠습니다. 보험 소포 관련해서 보험 가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된 손해액을 배상해주는 어떤 소포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 가액 보험 가액 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만약에 어떤 뭐 멸실이 되거나 뭐 손상이 되거나 그렇게 된 경우에 그 해당 소포물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데 어쨌든 보험 가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배상해 주는 거는 실제 손해액을 배상해 준다라는 건 뭐 마찬가지 거고요. 그다음에 어때? 주소 깊이 지상 중량은 어떻게 해라? 자, 요거는 10g 단위로 절상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만약에 보통 소포 같으면은 7kg 542g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고 7,600g 그렇게 표시를 하겠지만 자, 이 보험소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0g 단위로 절상 표기를 하기 때문에 7kg 542g이라고 할 때 7kg 550g 그래서 7,550g 그렇게 기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자 소포품을 가격의 자 일부만 보험 가입한다.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뭐 소포품을 자 원한 그 발송일의 어떤 선택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 내용물을 소포품의 전 내용물을 보험 처리해도 되고 그리고 일부만 할 수 있다는 거, 일부만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좀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은 문자 및 숫자, 원화와 SDR로 환산해서 각각 표기하자라는 거 뭐 보시면 돼요. 보험 가액은 자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럼 다시 재작성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편 사무소포라고 되어 있네요. 우편 사무소포는 자 UPU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우정청과 지역우편연합에 발송하는 소포다. 그게 바로 우편 사무소포. 그렇게 개념만 좀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또한 회원국 우정청 상호간 및 국제사무국과 교환하는 소포. 그래서 어떤 우체국 관련되는 관서들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기구들 거기와 관련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걸 우리가 우편 사무소포. 자, 이건 개념 반드시 좀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전쟁 포로 및 민간인 피용유자 소포. 뭐 그것도 쓸 수 있겠고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지 90페이지 보시면 K패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새로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자 하나하나 여러분 다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처음 공부를 할 때 자 여러분 보셨을 때 이거는 어때요? 2kg 이하의 어떤 소형 물품을 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나라가 개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시핑으로 접수한다. 자, 발음이 좀 그런데 이시핑 자 접수해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어떤 전자상거래 전용 어떤 국제 우편 서비스다라는 거. 자, 이건 개념 하나하나 다 객관식 문제 지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할게요. 자, 2kg 이하 소형 물품 이시핑으로 접수. 그 다음에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 우편 서비스. 그래서 이번 보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의미로 코리아를 뜻하는 K패킷으로 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 위에 그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그 K패킷 같은 경우는 자 온라인 쇼핑을 통해 해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고객이 주로 이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3번이 2번에 그 복사처럼 그렇게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특징이라고 그렇게 좀 바꿔줄게요. 특징. 3번의 특징은
자, 요거 1, 2, 3, 4번 다 묶어서 여러분들 좀 별표 좀 쳐줄게요. 그러면 K-패킷, 기존에 있던 어떤 우편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그것으로 충분히 대처가 될 건데, 자, 이런 새로운 제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기존의 어떤 제도보다도 좀 더 나은 어떤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특징이 있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EMS와 같은 경쟁 서비스다. 그러면 빨리 배송해 주겠네요. 빨리 배송해 주겠네. 그러면 EMS와 같은 경쟁 서비스며 고객 맞춤형 우편 서비스, 국제 우편 서비스로서 소형 포장물의 배송 기간이 7일에서 14일임에 비해 평균 배송 기간은 7일에서 10일. 아, 좀 빠르구나. 근데 요금은 소형 포장물보다는 높고 EMS보다는 요금이 저렴하다. 아, 그러면 이런 EMS를 물론 고객에 따라서 어떤 편의 선택을 갖다가 더 넓혀줬네요. EMS를 보내든지 아니면 K-패키지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통상 소형 그냥 우편물 관련해서 보내든지 관련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넓혀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모든 우체국과 계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K-패킷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 봤지만 2kg 이하의 소형 물품을 20팩으로 접수해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전자상거래량 전용 국제우편 서비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소 어떤 이걸 여러분들 이용하려면 최소 물량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게 중요하네요. 월 최소 계약 물량은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월 달에는 여러분들 많은 것을 배송했지만 2월 달 같은 경우는 주문이 안 들어와가지고 별로 배송할 게 없었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도 K-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온라인 쇼핑몰의 해외 배송에 적합한 국제 우편 서비스고, 그다음 어떤 그 이용 금액에 따라서 할인율을 좀 다양하게 그렇게 적용하면서 감행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패키지 같은 경우는 그거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그 특징들 그거 좀 꼼꼼하게 좀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K-패킷이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다른 뭐 자료를 통해서라도 꼭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면 자, 우리 아까 치웠죠. 자, 정리한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EMS는 저 뒤쪽에 여러분들 또 구체적으로 아주 이 파트도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자, 공부 어느 정도 되시고 내가 어느 정도 암기를 했다, 뭐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소리를 내서 그렇게 좀 뭐 음성 지원이 있는 소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갖다 딱 그려놓고 요 개념들, 그림의 그 최대 중량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비교하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공부의 끝은 그거잖아요. 내가 자, 책을 안 보고 설명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거, 그게 이제 어떤 모든 공부의 저는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필요는 없더라도 본인 자신의 어떤 욕구, 본인 자신의 어떤 만족도를 주면 되는 거니까, 그때 이렇게 뭐 분류를 하신 다음에 서장은 뭐고 우편엽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고 항공사는 어떤 내용이 있었지, 그 최대 중량은 이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일단 뭐 자료도 있는데 요거 표 있잖아요. 표 지금 나와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표가 좀 얼룩이져가지고 제 거는. 자, 서장, 우편엽서, 항공서관 요거 3개 여러분들 LC, 그 다음에 인쇄물, 소형 포장물, 시각장애인, 중자 우편물, 그리고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여기까지 여러분 통상 우편물이었고, 그 다음 국제 소포 우편물, K-패킷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그대로 여러분들 실었으니까, 다만 이제 음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좀 처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장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중량 제한과 관련해서는 그 색칠을 좀 넣었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서장에 여러분 개념들 한번 다시 쭉 한번 훑어보세요. 서장에는 요런 것들이 들어간다. 특히 중량 제한은 2kg까지다라는 거, 그것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 우편엽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관제엽서, 사제엽서 요거 비교한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하시면 이걸로 그냥 대체하셔도 됩니다. 그 밑에 공간도 많네요. 요거 딱 필기를 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 항공서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다? 공통요금, 단일요금, 공통적으로 단일요금 적용된다라는 거, 그거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항공서관도 관제 항공서관, 사제 항공서관 그렇게 구분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제 항공서관 같은 경우는 내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고 지방우정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 규격에 맞는 어떤 맞게끔 조제를 해야 된다. 1.4배, 그리고 중량은 자 5g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쇄물과 관련해가지고, 자, 인쇄물이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그런 개념 있잖아요. 프린트로 출력해가지고 여러분 최소한 2매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쇄물이 요건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 뭐 통신 강의로 인한 학생들의 뭐 과제 연본 이런 것들은 자, 요 인쇄물로 취급해 주겠다라는 거고 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소설 원고라든지 신문 원고, 뭐 필서한 악보 같은 경우도 필서 직접 쓴 건데 이것도 역시 인쇄물로 처리해 주겠다, 취급해 주겠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거 무게자는 5kg까지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할게요. 아니면 숫자를 여러분들 2g, 자, 2kg. 그 다음에 항공서가는 5g, 그 다음에 여기는 5kg,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도 옆에 보니까 2kg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 300SDR을 기준으로 해서 300SDR 이하면 여러분 CN22, 그 다음에 그걸 초과한다 그러면 CN23의 어떤 세관 신고서를 좀 부착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각장애인 점자 우편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개념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항공 부가 요금은 여기에서도 면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른 요금은 면제되지만 항공 부가 요금은 여기서도 제외, 즉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과 관련해서, 자, 요거 시사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물 성질의 서류 동봉은 금지된다라는 거, 그거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두십시오. 그거 좀 체크를 해 두시고, 그래서 요거랑 저기 앞에 소형 포장물에 보시면, 자,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물 성격의 서류 동봉이 가능한 거랑 반드시 좀 비교를 그렇게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통신물 성격의 서류는 소형 포장물에서는 첨부가 가능하지만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고, 중량 제한은 7kg까지다. 그 다음에 뭐 표면에 여러분 정말 단순한 문제로 Literature of for the blind라는 그런 표시가 있다. 그럼 이 영어 단어 blind라는 표시 그것만 아시면 되니까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 우편 자료 배달 같은 경우는 엠백 그거 관련해 가지고 무게가 10kg에서 30kg까지다. 그렇지만 각 자료마다는 2kg 이하로 해라라는 거, 그거 정도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특수 취급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통관 내부 대행 수수료가 기존에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꼭 체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M 표시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국제 소포 우편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개념보다도 이런 성격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뭐 서장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했는데, 자, 이거는 개인적이고 통상적인 어떤 통신문 성격의 어떤 서류는 동봉하는 것이 금지된다라는 거. 자, 이게 악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발송이나 수취, 뭐 그 동거인 이외의 어떤 사람과 관련된 내용의 어떤 그 통신문도 역시 소포 우편물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는 거 두 개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종류 관련해서 보통 소포, 그 다음에 기타 소포. 자, 보통 소포는 아까 100g 단위로 절상을 했죠. 근데 보험 소포 같은 경우는 10g 단위로 절상을 하는데, 반드시, 자, 내용물의 보험가액은, 제가 아까 이거 좀 체크를 안 했네요. 자, 이 소포 관련해서, 자, 보험소포 관련해서 여러분들, 자, 보험의 가치, 요거는 어떻게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거는, 뭐, 일상 현 시세상 한 3만원짜리, 4만원짜리, 이런 게 3, 4만원짜리인데, 자기가 내 생각에는 이게 나한테 한 30만원 가치가 있다고 보험가액을 30만원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라? 객관적인 가치를 적어라. 반드시 객관적인 가치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10g 단위로 절상 표기한다. 보험가액은 문자 숫자, 뭐 원화, SDR 한선에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요거는 소포 부문의 일부에만 보험 가입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우편 사무소포는 아까 말했지만 뭐 우정청 간 아니면 뭐 국제 우편 관련되는 조직 간에 서로 발송하는 거고, 그 다음 뭐 전쟁 포로 및 민간인 피용유자 소포, 이거는 뭐 이 자체에서 개념 여러분 아실 수 있겠고, 그 다음 KP킷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여기는 그냥 다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2kg 이하 소형 물품 이시핑으로 접수하고, 그래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적합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창안했다. 다음 특징은 뭐 아까 말했지만 EMS하고 어떤 경쟁 서비스이기 때문에 EMS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EMS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배송기간도 좀 평균 배송기간도 빠르네요. 소형 포장물의 배송기간이 7일에서 14일인데 비해서 K패킷 같은 경우는 7일에서 10일이다. 그러니까 소형 포장물의 어떤 그냥 일반 배달과 관련해서는 배달 기한은
짧고 그다음에 EMS보다는 가격은 좀 저렴한 그런 특징이 있다. 중간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모든 우체국과 기용 계약이 가능한데 아까 뭐랬습니까? 월 최소 물량의 제한은 없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라. 그러면 적당하게 우리 감액해 주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게시판에 막 숨이 많이 차서 좀 듣기 많이 좀 곤란하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어쨌든 뭐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좀 말을 가급적이면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해야 될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말 빨리 하고 밥 빨리 먹고 좀 그런 게 여러분 좀 습관이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어쨌든 대신 말 빨리 하는 대신에 좀 반복을 좀 많이 할게요. 저 경험상 뭐 말을 느리게 해서 배속을 빨리 해서 그렇게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말이 조금 빠르더라도 자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저기 인강을 들으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그게 뭐 선천적으로 그게 안 되면은 뭐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지 91페이지 자, 국제우편물의 종별 접수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방금 봤던 국제우편물에 구분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구분해서 내용들 요 관련해서 접수 과연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절대 어렵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체크하는 거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그 체크 정도만 잘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우리 내용 정리했던 거랑 같이 연계시켜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91페이지 보시면 자, 국제통상 우편물은 자, 접수 검사라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 우편물이나 여러분들 뭐 보내면 안 되겠죠.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 불법 무기라든지 뭐 마약류 그런 것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자 악용해가지고 자 이런 우회적으로 여러분들 자신들이 어떤 불법적인 무기나 그런 것들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 국가에서 정말 금지하고 있는 물품들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특히 국제 우편과 관련해서는 그 접수 시에 꼼꼼하게 좀 체크한다라는 거고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국제 통상 우편물은 접수 중지 중인 어떤 국가행 우편물이 안 받을 거고 그다음에 항공 또는 선편에 어떤 고무인 날인을 한다.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할게요. 봉투 가장자리에 자 유색의 줄, 자 색깔이 있는 줄이 있다. 보통 청색과 그 다음에 적색이죠. 그 유색의 줄이 있는 봉투는 어떻다? 항공 우편물에 하나에 사용한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 종별 요건 확인하고 요건에 맞았다. 그러면 이제 날인 땅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좀 보시면 돼요. 수취인의 주소는 단어와 문자 사이에 여백을 우리처럼 막 띄어쓰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백을 남기지 말고 또 도착 지역이 들어있는 줄과 다른 주소의 구성 요소 간에 공백 없도록 그냥 촘촘하게 그렇게 쓰고 그리고 뭐다? 도착 국가 지역과 우편본에는 뭘 치지 말자? 요거 밑줄을 치지 말자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5번은 자 좀 뭐 기술적인 어떤 내용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체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꼼꼼하게 빈 여백 남기지 말고 하고 그다음 밑에 밑줄 치지 말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소 기재 및 특수 지급 표시 방법 뭐 이런 거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라. 접수할 때 이런 것들을 검사하겠다. 큰 내용은 없죠. 그다음 접수 요령 관련해 가지고 자 서장 우편 엽서 인쇄물 접수와 관련해서 접수 우편물의 검사, 뭐 도축 국가, 접수 중심 국가인지 확인하고 환경 선편 운송 확인하고 뭐 중량 등을 확인한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자 창구 접수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게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요금 적용해서 그 다음에 우표 같은 거 그런 증지 같은 그런 것들을 붙인다. 그 다음에 뭐 관련되는 에어메일이나 서페이스 메일 뭐 이런 것들을 고무인 날인하고 자 발송인이 보는 앞에서 국제 일부인으로 우표를 소인한다. 날짜 도장 찍는다고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송인을 보는 앞에서 자 우리 접수했습니다. 날짜 딱 찍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엠백 같은 경우는 자 접수 시에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취급한다. 자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도 아까 뭐에 포함되는 거였습니까? 통상 우편물에 포함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했으면 이 지문은 여러분들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 시에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취급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겠죠. 등기 취급할 때 여기서 등기 취급해줘도 그 도착 국가에서 그거 다루지 않으면 안 되니까 도착 국가에서 등기가 발송한 국가인지를 확인해 본다. 그 다음에 국제 우편 자료에 우편물을 넣도록 하되 접수 우체국에서 국제 우편 자료 미확보 등 부득이한 경우는 국내 우편 자료를 활용하고 국제 우편 물류센터에서 국외 우편 자료로 다시 묶을 수 있다. 뭐 여기서 처음부터 국제 우편 자료로 묶을 수 있고 아니면 물류센터 가서 다시 그걸 옮길 수 있다. 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형 꼬리표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뚜껑 종이 또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있나 나무에 붙인 종이 등으로 만들고 2개 구멍이 있어야 한다. 하여튼 2장 작성해서 하나는 우편물에 붙이고 하나는 우편자루 모기에다가 묶고 봉인을 하자. 그 다음 요금은 우편요금, 우표 또는 우편요금 인형증지를 주소 기재형 꼬리표 뒷면 또는 우편물 표면에 부착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간단하게 묶고 그 다음에 주소, 그 요금, 우표 이런 것들은 자 어디에다가 주소 기재형 꼬리표 뒷면 또는 우편물 표면에다가 부착을 하고, 자 혹시 통관 대상 물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뭐다? CN22를 작성해서 한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할게요. CN22를 작성해서 붙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통관 대행 수수료는 역시 4,000원이다 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 아까 우리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역시 M 표시를 한다라는 거 아까 앞에 내용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소형 포장물의 접수 관련해 가지고 자 접수 우편물의 검사 요거 해라.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은 자 우리 300 SDR, 그래서 물품 가액이 52만 아까 우리 봤잖아요. 52만 4,700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CN23, 그 다음에 그 이하다라고 하면 CN22를 작성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시각장애인 점자 우편물 우리 내용 정리한 거 있잖아요. 표랑 같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봉투 표면에 Literature for the Blind라는 그런 표시를 하고, 근데 아까 말했지만 모든 요금 면제되지만 항공 부가요금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항공으로 발송할 때는 항공 부가요금에 해당하는 요금을 수납한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하고, 다만 등기료 접수할 때는 아까 다른 요금 면제된다 했으니까 등기료는 무료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특히 시각장애인 점자 우편물의 접수 요거는 여러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항공서관 관련해 가지고는 자 뭐 충족 여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날짜 도장 그런 거 소인한다. 외부에 에어그램이라는 어떤 그런 표시를 하자. 에어그램 요거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 등기 취급이 가능하다. 근데 우표 이외의 물품을 붙이지 못하며 어떠한 것도 넣을 수 없다라는 거 항공서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 항공서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 1, 2, 3번이 여러분들 새로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할게요. 외부에 에어그램 요거 표시한다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 취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세 번째 우표 이외의 어떤 물품을 붙이지 못하며 어떠한 것도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기 앞에 그 외에 저기 앞부분은 여러분들 뭐 내용이 뭐 어떻게 뭐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저 표현상의 차이들 그런 것들 좀 수정이 되긴 했는데, 그건 뭐 따로 여러분들 정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항공서관에 1, 2, 3번 요거 여러분들 새로 들어왔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의 접수와 관련해 가지고 뭐 기존 내용에서 여러분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번호 정도 표시 바뀌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항공 부가요금은 납부를 해야 되지만 등기료는 무료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렇게 좀 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국제 소포품물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같이 좀 쉬었다가 국제 소포품물부터 저기 어쨌든 EMS까지 쭉 달릴 테니까 어쨌든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